볕이 따스한 어느 날 주피디가 서울 경희궁을 찾았습니다. 인왕산 자락에 자리 잡은 어엿한 궁궐이었지만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크게 훼손된 후 극히 일부 전각들만 복원돼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전각 중에 존현각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독서하는 곳이었는데 246년 전 이곳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조 임금이 즉위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 왕은 이 날도 밤 늦게까지 홀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조가 있던 존현각 지붕 위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붕 위를 걷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왕의 머리 위쪽 부분에서 기와와 자갈을 던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조는 즉시 내시와 관리를 불러 지붕 위를 살피게 했습니다. 깨진 기와장과 모래 흙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승지 겸 금의대장 홍구경이 군사를 풀어 궁궐 안팎을 수색했으나 침입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존현각이 경비에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첫 침입 후 보름째 되던 날 밤, 괴한이 창덕궁 담장을 넘다가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창덕궁 담을 넘다 붙잡힌 사람의 이름은 전흥문. 그는 보름 전 경희궁 존현각 지붕 위까지 침입했었던 바로 그 자객이었습니다. 1차 암살 시도가 실패하자 이번에 2차 시도에 나선 것입니다. 존현각 정조 암살 작전에는 강용희라는 사람이 함께했는데 그는 국왕을 지키는 호위 군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잠입했을 때 같은 편인 무사 50여 명이 궁궐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자객은 궁궐에서 근무하는 관리와 궁녀의 길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강용휘의 조카와 딸이었습니다. 자객이 궁궐 내 깊은 곳에 있는 왕을 직접 노린 조선 역사상 전대미문의 국왕 시해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전흥문 강용휘와 다른 연루자들을 신문한 결과 홍상범이라는 사람이 이들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상범은 자신의 아버지 홍수례와 백부, 숙부들이 유배형을 받자 정조에게 앙심을 품고 이런 대담한 거사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씨 집안과 정조와의 악연은 사도세자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조가 11살 소년이던 15년 전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몬 직접적인 계기가 발생했는데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사도세자의 비행 10가지를 영조에게 고해 바친 것이었습니다. 후궁을 살해했다, 여승을 궁에 불러 풍기를 문란케 했다, 임금 모르게 평양을 유람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경노한 영조는 나경원과 대지를 시켜달라는 사도세자의 호소를 묵살하고 그를 뒤주에 가두어 죽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는 부자 간의 극심한 불화, 사도세자의 정신적인 문제, 소론 성향 세자에 대한 노론의 반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나경원의 고변이 직접적 도화선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경원을 사주해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주요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 사도세자의 최대 정적 홍계희였습니다. 홍계희는 정조가 즉위하기 전에 사망했는데 그의 손자가 바로 이번에 정조 암살을 시도한 홍상범입니다. 할아버지는 사도세자 제거에 가담하고 손자는 정조 살해를 시도했으니 홍계희의 남양홍씨 집안은 대를 이어 반사도세자, 반정조 세력이었습니다. 정조는 세손 시절 노론 신하들로부터 20에 가까운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조가 즉위하기 전 기록한 존현각 일기의 한 대목입니다. 적도와 역당들이 나를 위태롭게 만들려는 계략과 협박하려는 꾀가 날로 급박하게 이루어지니 나는 낮에는 마음을 졸이고 밤에는 방안을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무리의 소행이 음흉하고 추측하기 어려우니 그 의외의 염려스러운 사태가 오늘 일어나지 않을지 어찌 알겠으며 오늘을 평안히 지낸다 해도 내일은 또 장차 어떻게 지탱하여 지낸단 말인가. 정조는 이렇게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서 정조가 적도, 역당이라고 지칭한 대표적인 인물이 홍인안이었습니다. 홍인안은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숙부로 가까운 친척이었는데도 반정조 세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정조는 즉위 후에 홍인안과 또 다른 정적 정후겸을 제거했는데 이 과정에서 홍계이의 아들들이 연루돼 유배를 가게 됐고 이에 앙심을 품은 홍상범이 정조를 암살하려고 한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조 암살 시도 말고도 홍계이 집안의 다른 사람들이 정조를 죽이고 사도세자의 서자인 은전군을 옹립하려 한 계획도 드러났습니다. 사도세자의 적 홍계희는 없지만 그 후손들은 여전히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에 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 반란도 아니고 자객이 임금을 없애겠다며 궁궐에 침입한 초유의 사건은 도대체 당시 조정 상황이 어떠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죽기 직전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당시 조정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조는 말년에 방금 전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죽은 사람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등 일종의 치매 증상을 보였습니다. 임금에 있은 지 50년이 넘었고 나이는 80이 넘었으니 심신이 매우 쇠약해졌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즉위 51년 겨울에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하교를 받지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왕이 선위나 대리청정하고자 할 때 신하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충성 맹세성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영조가 수차례 걸쳐 하소연도 하고 화도 내며 압박했지만 신하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대신들이 모두 왕의 지시를 거부하는 가운데 좌의정 홍인안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삼불필지, 즉 세손은 세 가지를 알 필요가 없는데 노론과 소론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고 이조와 병조 판서를 누가 할지 알 필요가 없고 나란 일에 관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이 말을 심각한 불충으로 여겼지만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가슴에 새기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영조가 대리청정 하교를 받았으라고 승지에게 명했지만 홍인안은 완력으로 승지를 막아서며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50여 년 나라를 다스리며 산전수전 다 겪은 영조에게 이럴 정도였으니 20대 청년 세손을 신하들이 어떻게 대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영조의 반복된 하교와 신하들의 집요한 거부 속에서 시간은 흘러가고 서명선이라는 신하가 왕의 명을 받들지 않은 홍인안과 대신들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떤 신하도 감히 노론 실세들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이 상소에 힘입어 영조는 홍인안 등의 관직을 삭탈하고 대리청정을 밀어붙여 승계 구도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조가 대리청정을 언급한 지 2달여 만에 관철된 것인데 영조는 이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제22대 왕 정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감히 자객을 침투시켜 국왕을 살해하려는 도박까지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신하들의 입김이 드셌던 당시의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주피디가 정조 임금을 만나러 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조선의 왕이 되고 애민군주의 길을 걸었던 정조가 경기도 화성시 걸릉에 묻혀 있습니다. 즉위 전 피말리는 24년을 보내더니 즉위 후 불꽃 같은 24년을 보낸 임금이
말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정조 임금의 삶을 조용히 되새겨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았지만 영광보다는 고통의 순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신하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을까요? 조선 제22대 왕 정조대왕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8일에 걸쳐 수원 화성을 다녀오는 일정인데 제위 후반인 정조 19년에 이루어진 이 능행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화성에서 베풀기 위해 홍씨도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행렬은 정조 임금은 물론 대소신료와 왕실 가족, 호위 군사, 궁녀들까지 6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1km에 걸쳐 이어진 행렬은 그 규모와 화려함에서 조선 최고의 장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창덕궁을 나온 행렬은 용산에서 노량진으로 한강을 건넜습니다. 지금의 한강대교가 놓여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6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이 넓은 한강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강에 임시 교량을 만들었습니다. 36척의 배를 띄워 고정시키고 그 위에 널빤지와 잔디까지 깔았습니다. 덕분에 행렬은 흐트러짐 없이 한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배다리를 설계한 사람이 정약용이었습니다. 시흥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이튿날 행렬이 도착한 곳은 수원의 화성행궁이었습니다. 행궁은 임금이 궁궐 밖으로 행차했을 때 머무는 곳을 일컫는데 화성행궁은 조선의 다른 행궁들과 비교해 규모나 기능 면에서 으뜸으로 꼽힙니다. 화성행궁에서 국왕의 행차를 기념한 특별 과거시험도 보고 백성을 위한 잔치도 열었습니다. 이번 행차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해경궁 홍씨의 회갑 기념이었던 만큼 그녀를 위한 잔치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수원이 이렇게 정조 임금의 특별한 장소가 된 것은 조선 왕실 최대 비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 사건입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줄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누르던 어느 날 주PD가 사도세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융릉입니다. 융릉에는 훗날 장조로 추존된 사도세자와 부인 해경궁 홍씨가 잠들어 있습니다. 고종 때 왕릉으로 격상되기 전까지 이곳은 세자의 지위에 맞춰 혈융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조에 의해 비극적 죽임을 당한 후 사도세자는 서울 동대문구 배붕산에 묻혔습니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절규했던 11살 어린 아이는 25살 어엿한 청년이 되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는 즉위 13년째 되던 해에 아버지의 무덤을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조선 제1의 명당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후 정조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정조의 능행은 이렇게 시작됐고 수원과의 인연도 맺어졌습니다. 지금은 수원과 화성이 분리돼 있지만 정조의 능행과 함께 수원이라는 이름이 화성으로 바뀌어 100년 이상 사용됐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무덤을 찾을 때마다 손톱이 뜯어지도록 땅을 움켜쥐며 오열했습니다. 피눈물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그것을 임금에게서 봤다. 한 신하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앞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함께 화성행궁에 도착한 정조는 이틀 후에 어머니를 모시고 혈융원을 찾았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가 죽은 후 33년이 지나 이때 처음으로 남편의 무덤을 찾게 된 것이니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날로부터 꼭 20년이 지나 해경궁 홍씨도 세상을 떠나 한 봉분 아래 남편 곁에 묻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현룡원을 참배하고 화성 행궁으로 돌아온 정조는 그날 낮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화성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정조의 지휘 아래 3,700명의 국왕 친위 부대인 장용영 군사들이 신기전과 불랑기포를 동원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을 밤새 이어갔습니다. 정조와 대립해온 신하들에게는 공포스러운 무력 시위였습니다. 장용영은 노론 가문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기존 5군영과 달리 정조가 직접 뽑아 기른 정예 무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묵과로 뽑은 30명에서 시작해 18,000명 규모의 대부대로 성장해 국왕 권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군사훈련의 무대가 된 수원 화성은 화성 행궁을 포함해 도심을 에워싼 5.7km 길이의 성곽입니다. 사도세자 무덤에 정조가 참배하러 온 것을 계기로 화성 행궁이 갖춰진 것처럼 화성 역시 정조가 이 지역을 오가며 구상한 신도시의 핵심 시설입니다. 정조는 화성을 군사적 대비가 갖춰지고 상업 기능과 관계 농업이 활성화된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로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화성의 설계와 시공 책임 역시 정약용이 맡았습니다. 성곽 건설에는 정약용이 고안한 일종의 도르래인 거중기가 사용됐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파손됐으나 성곽의 설계도와 작업 과정을 기록한 화성 성역의궤 덕분에 원형대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독창성이 인정돼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정조 임금의 꿈이 깃들어 있는 화성은 지금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매력적인 산책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임금의 행렬은 이틀에 걸쳐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올 때 하지 않았던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민원을 직접 접수하는 상언과 격쟁이었습니다. 상언은 글로 쓴 민원이고 격쟁은 글 모르는 백성이 꽹과리를 두드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정조는 능행 귀환길에서 이렇게 접수한 민원을 궁에 돌아와 검토한 후 해결책을 지시했습니다. 정조 임금은 24년 재위 기간에 능행을 66번 갔습니다. 한 해 평균 2.75번인데 인조부터 영조까지 전임 왕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입니다. 정조는 능행길에서 상언과 격쟁을 통해 밑바닥 민심을 청취하고 생업 현장의 모습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일종의 민생 탐방 행사이기도 했는데요. 재위기간 능행길에서 접수한 격쟁 1,3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정조는 재위 19년 때 어머니와 화성 행궁에 다녀왔습니다. 초기에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붙었을 때였습니다. 규장각을 통해 인재들을 양성했고 장용영으로 군사력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 후 정조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재위 24년 49살이었습니다. 드세고 노회한 신하들의 견제를 넘어서서 조선 후기 제도약의 불씨를 지피려던 때였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 융릉 서편 언덕에 모셔져 있습니다. 걸릉입니다. 원래 동쪽 언덕에 안장했다가 순조 임금 때 옮겼습니다. 부인 효의 왕후는 21년 후 숨져 합장릉에 함께 모셔졌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정조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내뱉은 일성입니다. 오랜 세월 금기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사도세자가 비로소 그 아들에 의해 밝은 빛 아래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즉위 후 부친을 추승하는 데 한시도 관심을 꺼본 일이 없는 정조의 행동을 보노라면 죽는 순간까지 정조는 뒤주에 갇힌 아버지에게 물 한 잔 올릴 수 없었던
11살 소년의 시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이는 그 참혹한 경험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 극한의 고통을 누르고 누르며 복수와 자기 파멸이 아닌 애민 군주의 길을 걸어갔으니 비 내리는 어느 날 만난 정조 임금께 가만히 고개를 숙여 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8월 초 주피디가 창덕궁을 찾았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양궁 선수들의 활약을 접하니 문득 그분이 생각나섭니다. 아니, 양궁과 창덕궁은 무슨 관계고 그분은 또 무슨 말이냐고요? 네, 우리 조상이 활을 잘 쐈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죠. 그런 DNA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조선 명사수 임금의 자취를 찾아 창덕궁을 찾았습니다. 창덕궁 중에서도 주피디가 소개해드릴 곳은 후원입니다. 후원에 들어서면 제일 처음 만나는 연못 부용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영화당이라는 기품이 있는 정자가 서 있는데요. 그 앞 너른 마당을 춘당대라고 합니다. 춘당대는 임금이 참관하는 과거 시험장이자 신하들과 어울려 활을 쏘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22대 왕 정조 임금은 압도적으로 자주 활을 쐈고 그 실력은 올림픽 금메달도 딸 수 있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몇 번을 쏴서 몇 번이나 관역을 맞췄는지 세세하게 기록된 수백 건의 채점표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으니 정조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조 임금의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활의 민족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게 해준 2000년 전 인물을 먼저 만나볼까요? 누군지 짐작하시겠죠? 네, 고구려의 시조 주몽입니다. 주몽이라는 이름이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 그의 정체성 자체가 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셈입니다. 7살 때부터 활을 쐈는데 날아다니는 파리를 맞췄다고 하죠.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주몽에서도 그의 활솜씨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몽은 눈을 가린 채 활을 쏴 관역에 모두 마칩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은 무사들이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쏴 짐승을 사냥합니다. 이처럼 고구려인들은 활을 잘 다뤘고 그 중에서도 주몽이 으뜸이었으니 그의 활솜씨는 천하제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궁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할 때면은 을에 주몽의 후예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또 활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조선 태조 이성계입니다. 다소 과장돼 보이긴 하지만 그의 활 실력을 찬양하는 기록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화살 하나로 까마귀 5마리를 맞췄다. 큰 곰 3-4마리를 화살 하나씩만 쏴서 잡았다. 공민왕 앞에서 활을 100번 쏘았는데 100번 다 명중시켰다. 등등 하나같이 신기에 가까운 솜씨를 소개합니다. 특히 이성계를 고려의 전쟁 영웅으로 발돋움시킨 황산대첩에서 그의 활솜씨는 제대로 위력을 발휘합니다. 고려 말로 갈수록 왜군은 그간의 소규모 노략질 수준에서 벗어나 정규군의 침략 같은 양상을 띠었습니다. 수백 척의 전함으로 해안을 유린하고 내륙을 휘젓고 다니며 고려의 통치력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기세를 떨치던 왜구를 결정적으로 물리친 전투가 바로 지금의 남원 지리산 자락에서 벌어진 황산대첩이었습니다. 적장은 백마를 타고 온몸과 얼굴을 갑옷과 투구로 가린 아기발도라는 장수였는데 고려군은 전투 초반 그의 용맹함 때문에 고전했습니다. 이때 전세를 뒤집은 이가 이성계였는데 그는 아기발도의 투구 꼭지를 겨냥해 활을 쐈습니다. 화살이 명중해 투구가 떨어지고 얼굴이 노출되는 순간 함께 출전한 이두란이 활로 사살했습니다.
아기발도가 죽으면서 적군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며 고려군은 왜구를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왜구의 침략은 눈에 띄게 약해졌으니 황산대첩에서 이성계가 날린 화살은 나라를 구한 한 발이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조 임금입니다. 정조는 유년기부터 국왕 즉위 이후까지 극심한 신변의 위협 속에서 지냈습니다. 11살에 아버지 사도세자를 잃고 영주의 손자로서 후계자 즉 세손으로 지명됐으나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보위에 올랐으나 1년 4개월 후에는 국왕 호위군관과 결탁한 자객들이 직접 정조를 암살하러 당시 정조가 머물던 경희궁 존현각에 침입한 일도 있었습니다. 반대 세력이 자객을 동원해 임금을 노릴 정도로 즉위 초반 정조의 입지는 취약했습니다. 이런 살얼음판 같은 세월을 살아서였을까요? 정조는 무예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활쏘기에 열중했는데 그 주 무대가 창덕궁 후원 춘당대였습니다. 그런데 춘당대에 가보면은 활쏘기 장소로는 좀 좁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예전의 춘당대는 건너편 창경궁까지 포함해 훨씬 넓었습니다. 지금은 두 궁궐이 담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한 권역이었으니 창덕궁 춘당대와 담 건너편 창경궁 소춘당지 일원이 정조가 활을 쏘던 장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조의 활쏘기 행사 기록은 12년에 걸쳐 무려 262건에 달하는데요. 그 규모의 방대함과 내용의 상세함에서 역대 왕들과는 비교 자체가 무색한 엄청난 양입니다. 역대 왕들이 형식적으로 활쏘기 행사를 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면 정조는 활쏘기 행사의 진심이었던 왕이었습니다. 정조는 신하들과 함께 활을 쐈는데 그 실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조 11년에 있었던 활쏘기 기록을 보면은 정조는 10발을 쏴서 10발을 다 관역에 명중시켰습니다. 평소 꾸준히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는 실력이었습니다. 신하들은 5발씩 쏘았는데 태반이 하나 혹은 둘 아니면 하나도 맞히지 못하니까 부지기수였습니다. 정조는 또한 체력을 요하는 50발 쏘기를 재임 중에 17번 했는데 그때마다 모두 49발을 적중시켰습니다. 그럼 한 발은 매번 못 맞힌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겸양의 미덕을 보이기 위해 관례적으로 한 발을 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조의 활솜씨는 가히 신궁의 경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활을 잘 쏘니 신하들이 고생 좀 했을 것 같죠? 정약용 굴욕 사건이라고나 할까요? 주피디는 지금 정약용이 활 때문에 고생한 현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창덕궁 옆에 있는 중앙고등학교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창덕궁 미공개 지역인 신선원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아담한 정자 괴궁정이 조선시대 훈련도감 부경에 활 쏘는 장소였습니다.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에 보면은 정조 15년에 창덕궁 춘당대에서 활쏘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50발씩 쏘았는데 정약용을 포함해 6명은 4발도 맞히지 못해 벌주를 마셨습니다. 그러자 정조가 말했습니다. 벌주를 내리는 것은 그대들에게 오히려 상을 주는 것이다. 문장은 아름답게 꾸밀 줄 알면서 활을 쏠 줄 모른다면 문무를 갖춘 제목이 아니다. 그대들을 부경에 잡아놓고 하루에 화살 100발씩 쏘아서 매 5발마다 하나씩 맞힌 뒤에야 풀어주겠다. 정약용은 꼼짝없이 갇혀서 매일처럼 활을 쏘아야 했습니다. 결국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결과 5발 쏘면 3발을 맞히기도 하는 등 실력이 향상됐고 열흘이 지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정조가 물론 신하들에게 훈련만 시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활을 잘 쏘지 못한 신하에게 특별히 활을 하사하는가 하면 실력이 늘면은 벼슬을 높여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적절히
당근도 주면서 활쏘기를 독려했습니다. 이처럼 정조는 자신이 최고의 명사수이면서 신하들도 문무를 겸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주의 이런 엄격한 훈육 덕분이었을까요? 정조 치세에는 정약용을 비롯해 뛰어난 학자와 개혁가들이 다수 배출됐습니다. 한국 양궁 선수들이 파리 올림픽에서도 어김없이 낭보를 전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 속에서 신궁으로 불릴 만큼 대단했던 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엉뚱한 상상도 해봅니다. 한국 양궁 대표팀과 주몽, 이성계, 정조 임금이 붙으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주PD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